주제는 이승만과 호치민 비교한 그런 것인데, 그쪽 뒷걸 좀 펴주세요. 사실 오늘 그 다른 발표 주제들은 대체로 봐서 국가의 건국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유사성 내지는 친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건국 문제와 그 건국의 지도자인 그 이승만과 호치민의 경우에는 일견에서 너무 그 상반되는 그런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발표에 비해서 제 발표가 상당히 동떨어진 그 주제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적절하게 요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발표한 발표 준비문은 전체 분량의 반밖에 지금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논문을 제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구상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1차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경우에는 1945년 이후의 역사 진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고, 특히나 베트남의 호지명에 의해서 호치민에 의해서 베트남이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통일정부를 수립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제쳐두고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그 호치민에 의한 그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가 그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내정을 통해서 여러 그 정책을 시행을 한다던가 또는 일교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남한과 비교해서 분석할 만한 그런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일단 제쳐두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달 남한은 해방이 되었고 48년 8월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는데요. 호치민 정부의 경우에는 1945년 9월 초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만 국한해서 이승만과 호치민이 독립의식을 어떻게 형성했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왔고 또 양자 간의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특히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그 건국 이상까지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그 최초의 구상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논문을 완구를 낸다면은 그런 그 구상으로 논문을 이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과 호치민을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이 역사적인 유사성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께서 다 상식으로 이제 아실 겁니다. 베트남하고 한국은 똑같이 중국 주변부에 속한 그런 국가였다. 중국 주변부에 속한 국가로서 전통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특히나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아왔다. 이런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한 기본적인 공통점 하에서 특히나 이제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자 문화, 그리고 그 유교 문화, 한자를 매개로 한 유교 문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정치시, 관료 선발 시스템으로 해서의 과거 제도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해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유사성을 가지는 그 특징들, 그것이 이제 전통 시기에 두 나라의 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특징을 규율하는 그런 중요한 그 측면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양국의 이제 그 유사성의 문제는 그것이 제국주의 열강이 이제 이 동양으로 진출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동시에 이제 국권의 이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시에 유사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일찍부터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이 됐고 한국은 또 베트남보다 좀 늦었지만 역시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은 대체로 19세기 초중반기에는 일세 열강의 이제 지배를 받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기에 이르러서 이승만처럼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처럼 이 각기 이제 그 서구 열강의 동양 침투기에 이 태어난 사람들이 각기 자국의 이제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고 생각을 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승만과 호치민은 그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이제 역사적인 자기 민족에게 부과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분투했던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이제 매우 그렇게 흠모하시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산주의자인 이승만하고 호치민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능하냐? 두 사람 어떻게 동일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되었던 호치민이 되었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식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을 한국 땅에 이제 이 시기에서 한국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이승만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의 경우에는 소련식 특히나 이제 레닌식의 프로레타 혁명론을 갖다가 베트남 사회에 적용해서 베트남을 통일시켜서 이제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기반한 이승만의 이 민족주의가 되었던 이 호치민의 이제 이 레니니즘에 기반한 국가 독립론이 되었던지 간에 두 사람은 공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하게 민족적인 의식이 강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치민의 경우에는 이 서구의 극단적인 반공론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흉악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평가를 접어두고 좀 냉정하게 학문적으로 따져보고 호치민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호치민은 역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였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공산주의자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산주의 운동기의 국제주의 문제나 호민태연의 직접적인 지시 그런 문제보다는 베트남 식민지의 살현실 문제, 베트남의 민족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좀 더 우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공산주의자였다.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를 이렇게 신봉을 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그 기독교에 앞서서 이제 한국의 민족적인 여러 가지 이제 논리나 문화를 앞세웠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각기 다른 사상적인 기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자기들 사고의 원형에 이렇게 깔고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두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15살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점에서는 이제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이 두 사람을 동면에 놓고서 이제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호치민의 경우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 대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군을 투쟁을 통해서 이제 몰아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승만을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 정치적인 사상가들이나 언론으로부터는 우리 이 박사보다는 호치민이 더 조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점에서요. 상당히 이제 특이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호치민이가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아온 이제 그런 측면,
이 박사가 관심을 이제 덜 받아온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양자를 또 동일에 놓고서 비교해보는 것도 과연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되새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비교 근거에 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치민이 지향했던 그 이제 국가 구하기 부상 그리고 국가 건설 부상 그런 것이 이제 추후에 베트남의 통일 이후의 국가 형성과 발전 문제 그것이 어떻게 뼈대가 이루었고 그 이후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폐해까지도 나왔는가 하는 측면을 마지막 결론에서도 언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보는 그래서 결론에서는 양자의 상반된 이 독립노선, 건국노선의 문제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나 평가의 소지를 남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표문에 관해서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두 사람을 인간적으로 제가 분석해 볼 수 있는 한번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보려고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돌이 이제 태어난 것은 75년, 1875년, 189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의 전기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생물연에 관해서 약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1890년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가문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승만의 경우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선대는 한미한 이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신 이경선은 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직을 가졌다든가 일정한 직업이 있다든가 그런 유생이 아니었고 그냥 은풍농을 하는 그런 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호치민의 부친은 상당히 이제 이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방 자체는 부유한 지방 유생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 부친이 이제 서자 출신인데 응원현 신사기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장인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지방 관리를 이제 여러 차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프랑스 국학에서 2차 시험까지 이제 합격을 과거제도에 했을 정도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대단한 지식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서 근황적인 민족주의자로 널리 알려졌고 일본 사회까지도 이름이 알려졌고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판보이저우와 이웃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둘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부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판보이저우로부터도 이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부친은 이제 성향이 온건한 이제 반불운동 가담자였고 형과 누나는 적극적으로 한불운동에 참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형은 프랑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인 베트남 총독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프랑스인을 만나면 막 두들겨 패서 누차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반불운동에 가담했다가 이제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누나는 프랑스 부대에서 무기를 몰래 빼내다가 반불운동자에게 전해준다고 누차 투옥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조차도 이제 반불운동을 벌였던 그런 인물이라서 호치민은 집안 자체가 오로지 그냥 반제운동에 그냥 가담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소학민 외국 유학 경력을 보면요, 이승만은 20살 때까지 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한학 이 경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나이